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3년 11월 2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오피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은 그가 고친 것보다 더 많은 외교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크리스토퍼 맥켈리온 CN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조약 동맹국이 아닌 상개국을 대표해서 3개의 중요한 지정학적 위기에 휘말려 있다. 그게 그 이스라엘 하마스 테러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또 하나는 뭐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필수 국가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소개를 하면서 이러한 주장은 정밀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미국이 얽히는 것은 미국의 능력을 더욱 과도하게 늘려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한다. 그리고 지역의 적대감을 부추기고 미국 국민들이 국내에서 더 잘 사용되는 자원을 국내에서 활용해야 될 자원을 박탈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이란 군부 핵심인 인사인 카셈 솔라이마니를 암살하면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 암살을 했는데 드론으로 경제 제재라는 최대의 압박 운동을 펼치며 이란을 적대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IS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순위파 반군 모두에게 대한 전투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에 힘을 실어주었다. 요거를 해석하는데 조금 이해를 시간이 걸렸어요. 미국 IS도 미국의 지원을 받는 건지 잠깐 이슬람 중에서 순위파가 미국의 지원을 받는데 순위파의 그 종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시아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관 이슬람 내에서도 이 테러 단체들이 뭐 테러 단체라는 표현은 무슨 서방적인 시각에서의 테러겠습니다만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그러겠죠. 어쨌든 이슬람 내에서도 파가 갈려서 분쟁이 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대 독재 수사에도 불구하고 예멘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은 후티에게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름 끼치는 전쟁을 지지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현재로선 먼 적들을 먼저 막지 않으면은 어, 저건 나중에 안 좋을 거니까 그게 미리 예방을 안 하면은 미국의 동맹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추론 리즈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넨비와 도미노 이론으로 알려진 제2차 세계 대전과 냉전에서 도출된 불확실한 두비어스 어셈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심스러운 그런 가정을 기반을 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대담하게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제안도 사실 무근이다. 사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어, 그 힘이 있느냐? 근데 이제 미국 국방부나 이 전문 군인 장성 출신들은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만약의 사태는 군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정치가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틀릴 수는 있는데
미국 그 군인들은 만약의 사태를 항상 생각하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 음, 그 무력 통일을 할 수도 있다. 평화 통일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뭐 일견 공감합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 독일 같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그 미국을 샘 삼촌에게 책임을 계속 전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국방비 같은 거 잘 안 쓰고 미국의 그 동맹 그 약속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경제 발전에만 신경을 쓰고 국방 방위비에는 돈을 별로 안 쓴다는 취지로 나가는 거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미국이 이 손을 조금씩 뺀다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국가가 되려고 아베 때부터 그런 표현들을 쭉 표현을 했죠. 그리고 뭐 핵 얘기도 아베도 핵 얘기를 안 했던 거는 아닌 어, 했던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보다 절제된 대전략을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째는 미국은 영원한 동맹과 적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요게 좀 이 섬뜩하게 느껴지네요. 그 영원한 동맹과 적이 있는 건 아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또 친구가 되기도 하고 동맹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게 이제 국제적인 역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 동맹은 항상 그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십의 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안보 이익에 의해 인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익과 안보 이익이니까 결국은 뭐 중국에서도 잘 써먹는 핵심이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도 그런 입장에서 그 안보 이익에 의해 이런 그 동맹이 유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삼국이 모두 윈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동맹이 돼야 되겠죠. 미국만 이익이 되고 일본이나 한국이 이익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동맹이라고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둘째, 미국은 적들의 단결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미국의 행동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중러 이란 이런 축으로 그 민주주의 대 독재주의 국가라고 그렇게 대립구도를 만들어내면은 보다 적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대립구도가 미국한테 불이익이 될 것 같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자체가 무력으로 그 미국의 가치를 또 강요한 기록도 있지 않느냐 역사적으로 무력으로 민주주의가 또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셋째, 미국은 영내 위협 관리의 부담을 영내 무슨 국인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특히 중동과 유럽의 협력국에게 전가 시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가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자원이 유한하다는 증거가 또 보여진다. 계속해서 뭐 포탄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결국은 그 미국 자원이 유한하다는 증거가 나타나 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미국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면 해외에서 모방될 만한 국내의 성공적인 민주주의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그 미국이 이 여야, 진보 대 보수, 민주 대 공화당의 대립이 이 트럼프 지난 대선 때 아주 극명하게 갈리면서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죠. 미국은 세계의 등불이라고 선언하지만 미국이 제국을 떠받치려 할 때 미국의 공화국은 상처를 받는다. 우리는 제국이 아니라 공화국을 구해야 합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공화, 공화라는 말이 좀 좋은 거죠. 어, 서로 간에 그 생각이 틀리고 뭐 하더라도 공화를 하는 거다.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런 거가 공화국을 좀 민주주의 대 무슨 독재 이거가 아니고 공화국을 구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맥켈리오는 외교정책연구소의 국방우선 순위의 연구원이다. 뭐 젊은 사람 같은데 이게 그 외교정책연구소라는 게 이제 CSIS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펙 회의에서 그 미중 간에 그래도 그 얘기가 된 것은 뭐 큰 성과는 없었지만은 마약 펜타닐과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통신망은 좀 열어놓고 대화를 계속 하자는 선 정도. 그런데 이제 마약이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약성 진통제가 미국에서 먼저 이 오피오이드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있는데 실질적으로 펜타닐 성분들이 뭐 원래부터 들어가 있었다 뭐 그런 설도 있고 그게 또 영화화된 것도 있고 미국이 이게 그이 처방 남용에 의해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마약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요즘은 그 마약 원료를 그 중국 화학 공장에서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그 중국에서는 처음에는 중국 정부는 우린 몰라 그랬는데 이제 알겠어. 우리가 어떻게 좀 알아보겠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민주주의 대 독재 대립구도로는 해결책은 나올 수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건 미국 내에서도 보수 대 진보의 극한 대립구도로는 진보 오타입니다. 민주주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트럼프니즘류 같기도 하다. 국내에 돌아보다와 마찬가지로 이념 대립이 양극화되면 구테타와 같은 혁명의 유혹이 발생하지 않겠냐. 하도 여야가 대립하고 진보와 그 보수 또는 좌우 이념 대립으로서 아주 국민들의 그 이 정신적인 건강을 아주 우울증과 분노, 뭐 분노를 어디 풀 데가 없으면 나중에 우울증으로 간다고 심리학으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정부에서 뭐 정신상담 뭐 예산을 뭐 500 몇 억을 책정을 해가지고 영국의 예를 들어가지고 뭐 헌대는데 이 여야 정치하는 새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신병자들이 될 것 같으니까 기껏 한다는 게 이제 500 몇 억 해가지고 상담사 만들어 봐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나는 걸리기 전에 니들 이 분노를 어떤 식으로도 행동으로 나타낼 거야 이 사람들아. 좀 잘들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방송도 그 행동주의에 들어가겠죠. 행동주의 펀드가 아니고 행동주의 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정치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이 사람의 표현을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이 자관 그 대립이 너무 극한에 가면은 그건 뭔가 터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어, 첫 편집에서부터 좀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만은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IPEF 인도태평양 경제규칙 어떻게 바뀔까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그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없는데 JB 프레스라는 데서 친절하게 스가와라 주니치라는 기자가 잘 설명을 해 줬습니다. 네 가지 테마가 있었다는데 그 공급망 이란 거하고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그리고 무역 이렇게 네 가지 세션으로 해서 뭔가 이 협상들을 했는데 공급망 체결은 됐다 그러고 나머지도 협상이 실질적으로는 타결이 됐고 무역 협상만 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회의 때 사실은 이런 회의가 에이펙은 중국이 들어가지만은
IPEF는 중국이 안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느낌상. 그런데 그 시작부터 관세의 삭감 철폐라고 하는 시장 개방이 교섭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한테. 예, 미국이 시장 개방을 안 하고 자국 우선주의로 가는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으면서 뭘 경제 구축을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 흐름을 타 가지고 일본은 빨리 움직이기 시작해야 된다. 비즈니스 찬스를 만들어야 된다. 차관 어떤 그런 기회를 봐야 된다는 것은 이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도 그건 이거 뭐 둔하게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그런 경각심까지 느껴지는 기사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개방하라고 그러는데 중국도 그런 얘기는 하죠. 그런데 보호할 건 이제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니들이 미국에다 공장 져라.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로 이해가 됩니다. 무역이 쌓인 배경, 미국 국내 정치의 영향도 컸다. 이런 표현으로 해서 또 사실 이런 것들은 일대일로 등에 의해서 영향력을 확대해온 중국에 대한 대항책이기도 하다. 이 대항책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연결되는 그 IMF도 거기에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게. 현실해로 평가할 수 있는 현실해로 평가할 수 있는 이번 성과. 아, 컵의 절반의 물을 담은 이번 성과는 현실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아닐까라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아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서플라이 체인 협정 공급 사슬이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 협정은 서플라이 체인의 단절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서플라이 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매칭 및 투자를 원활히 하고 중요 분야 및 중요 물품 공급망 강일성을 향상. 이런 얘기는 이렇게 그 제약 이론에서도 체인 비율을 쭉 먼저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됐던 건데 이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약에서 제약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를 소개를 했거든요. 가장 약한 그 체인의 고리가 그 전체 체인의 강도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그 경제 공급 사슬에서 원재료 공급에서부터 완제품 소비하는 쭉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공급 사슬 폐기 물류까지 다 포함해서 봤을 때 어느 나라가 가장 취약한 거냐, 그런 걸 강화해서 이 IPEF 이 인도 태평양 경제 체제에서 그런 약한 고리가 안 생기도록 다 노력하자, 이 뜻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그 원료가 안 들어오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것이 아마 우리나라는 그 공급 사슬 중에서 원재료 들어오는 것이 우리는 그 제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움직이기 시작한 수소에너지 검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일본과 한국이 공동 투자를 해서 뭔가 설립을 하겠다 하는 뉴스가 별도로 있었죠. 공정한 경쟁 협정에 대해서는 부정부패를 방지하자, 뭐 이런 내용들일 것 같고요. 노른자 없는 계란 후라이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이 기시다 총리의 말을, 기시다 총리가 뭐 좀 띄우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고준위적인 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참가국 관여를 촉진해야 된다. 그리고 협력 안건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서로 협력해 가지고 이 공급 사슬 뭐 여러 가지 그 공정 경제라든지 청정 경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좀 레벨이 높은 고준위적인 룰 이런 거를 지키게끔,
그런데 그 너무 그 기준이 높으면은 그 중진국 수준이나 그 개발도상국은 못 따라올 겁니다. 환경 문제만 하더라도. 니들은 산업 발전한테 그렇게 굴뚝에서 그 쏟아내놓고 지금에 와서 무슨 개똥 같은 얘기냐 하는 마음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동남아에서는. 이제 막 그냥 이 중국에서 떠나가지고 동남아에 이제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동남아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굴뚝 공장이 그 안 생기도록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협상 중에 있죠. 인도네시아도 그 뭐 석탄 사용하지 않고서 니켈을 만들어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뭐 200억 달러를 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번 에이펙 회의에 가서 200억 달러 언제 줄래라고 청구를 했다고 그러죠.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저기 야 그 K-21 그 전투기 공동 개발하기로 해놓고 왜 니들 분담금 아직 계속 안 내냐 내라 우리도 이렇게 또 우리는 인도네시아한테 또 돈 달라고 그러고 있고 그런 것도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틀을 다 같이 지킬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적합한 그 이 틀 기준 이 틀이 아니고 룰이군요. 그런 약속 기준 이런 거를 정해 가지고 하자 좋은 얘기입니다. 다각 환태평양 환태평양이 아니고 이제는 넓혀서 그 인도 태평양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피할 수 없는 IMF 개혁과 그 도전 오카자키 연구소라는 데서 했는데 결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IMF의 그 출자율이 있고 그것이 이제 발언권 이런 것까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쿼터라는 게 그런데 돈을 많이 낼수록 입김이 세니까 이 투표권을 많이 주는 거죠. 의사결정할 때. 그런데 이제 일본을 제치고서 미국 아니 그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국가가 됐는데도 일본이 현재 분담금이 2위로 되어 있는 거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증자를 하고 어떤 비율로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의해 이런 얘기들이 됐는데 중국은 증자와 출자 비율을 변경을 동시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있다고 그러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1위는 미국이 17.4%, 난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일본이 6.46%, 중국이 6.39%, 독일이 5.58%, 영국이 4.23%. 요 순서가 사실은 옛날 이 경제 대국 순이었는데 지금은 일본이 3위로 밀렸죠. 잘못하면은 독일한테도 밀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1대1로 IMF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떤 국제 그 금융, 세계은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금 조달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별도 노선으로 1대1로 노선으로 돈을 투자하고 하니까 분명히 이것은 중국을 또 견제하는 일로 나온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비교사지 이제 돈을 화폐를 했는데 일본 뉴스라서 그런지 그 엔화는 보이는데 5천엔짜리 워싱턴 미국 달러 100달러짜리도 보이고 중국 화폐도 보이는데 한국 화폐가 안 보이는군요.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각 지지율, 위험 수역, 기시다 정권의 세 가지 역풍 해가지고 어, 감세 정책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이런 역풍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민당 내 5개 파가 있는데 히로이 케카이 이 홍지에 기시다 총리가 속해 있는 이끄는 여기에 이 파티권 수입 총 4천만 엔이 기재가 안 됐다는 혐의로 고발이 돼 있다 이런 얘기고 또 한 가지 역풍은 올림픽 예산을 쓰는데 내각 관방장관이 보상비, 기밀비는 국가기밀상 사용처 등을 밝힐 수 없다. 마스노 관방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역풍을 지금 맞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 기시다 총리 현재
지지율이 20% 선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전에 꼭 이런 건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 클린턴 대통령이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 할 때는 그때는 It's the economy, stupid 이러는 거로 승리를 했어요. 민주당이었죠. 그 저기 클린턴도 경제가 문제야 바보야 이거 가지고 이제 승리를 했는데 이제는 그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해서 계속 뭐 풀고 우리나라 뭐 내년 총선이라고 그 뭐시기냐 그 저기 공시지가 그 69%로 그냥 동결한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국가 그 가계 부채가 GDP의 157%나 됐는데도 뭐 생계자금 뭐 대출 그다음에 은행권 압박 금리를 좀 더 대출 금리를 내려라 하면서 은행을 지금 그 악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도 좀 있고 해서 민심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그것이 승패를 가르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강대강 긴장관계 북군사합의 파송환송으로 윤 정권 미일 공조노선의 시금석이 됐다. 이렇게 산케이 신문이 고무적인 견해 쪽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하로 보면은 남북 관계가 대립이 심해지면은 안보 불안이 생기니까 그게 또 좀 마이너스 요인이고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면은 뭐그 정치나 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했는데 산케이 신문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겁줄라고 그러지 말고 니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젠 경제 대책이 결정하는 게 아닌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저도 읽은 거로 기억이 나는 게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해야 한다. 남북 강대강이 안보 위협으로 우려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될 것 같고 섣부른 이제까지의 평화를 내세우는 평화주의자들이 말은 그렇게 해놓고 뒤로는 그다이 말하자면 돈 헤쳐먹은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그런 의미에서 통계치도 그 이 분식 회계를 하는 전 정권을 보면서 평화를 앞세고 남북 평화, 그 평화 협정을 맺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정권의 아주 그 야비한 야바우 같은 결국 그 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그런 정치하는 새끼들한테 우리가 국민들이 당한 거 아닌가? 그 새끼 뭐 이런 거니까 요즘 옛날 그 아재가 썼던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개새들이 그런 개새라고 보여요. 개새. 개새가 뭔지 아실 겁니다. 좌파들이 정체성을 그러는데 지금 와서는 좀 좌파들도 그 진보 세력들도 좀 정체성을 좀 새롭게 하자. 양당제가 돼야 서로 견제가 되니까. 근데 너무 극한 대립 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구테타 하고 싶은 얘기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한국 해운업황 바닥으로 치닫다. 내년 파산 러시 때보다 안 좋아. 그래서 코리아 웨이브 머니투데이 일본판으로 나온 얘기인데요. 뭐 그 내용인데 그 여기 그 SCFI 지수라는 게 100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로 소개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HMM이 뭐 3분기 거 제가 이미 분석을 했는데 지금 안 좋죠? 안 좋은데 HMM의 인수 전에 동과 하림 2파전으로 압축했는데 인수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빚도 좀 꽤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인수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핀란드의 하이브리드전 나토 입국 이민 보내기 핀란드가 그 나토에 가입이 되면서 국경을 그 러시아하고
따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하이브리디전이라는 이름이 불릴 만큼 어, 러시아에 이민 온 사람들이 있는데 중동 출신 시리아, 이라크, 예멘 등이니까 친러적인 국가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자전거 뭐 이런 거로 해서 그 핀란드 국경으로 해서 이민 이런 쪽으로 그 불법 이민 쪽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혼란 전술을 지금 러시아가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 연구소도 여기 보면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간접적인 영어식 표현이지만 러시아 애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례가 벨라루스에서 이미 알려진 그런 전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시민들 월세 낼 만해 내 집 마련은 비효율적 주거 안정이 민생 안정이다. 그러니까는 뭐 경제 대책 내년에 뭐 고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이런 그 상황에서 세계일보가 이런 기획을 했다는 게 참 그 신선합니다. 집값 상승해도 주가 안정은 왜? 임대료 낮아 남는 소득 다른 곳에 사용. 전문가 주택 정책은 합리적 경제 정책이다. 요거 멋있는 표현이네요. 주택 정책은 합리적 경제 정책이다. 우리나라도 임대주택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많이 안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아줌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가 그때도 나왔는데 자기네들 아파트 주변에 임대 아파트가 생기면은 다 결사반대. 이 결사라는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반대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 일본 그 가미가제 특공대 그 이 저 일본 그 2차 대전 마지막 때 그 머리띠에 빨간 띠 두르고 결사대 만들어서 전 국민을 저기 그 죽음을 불사하고 미군하고 자기네들이 망하겠지만 미국한테 대단한 타격을 주고서 끝까지 항복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결사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민주당 애새끼들도 그 외색이라는 걸 그걸 모르고 뭐 톡하면 노조 애새끼들도 개새들도 결사 뭐 결사 반대 뭐 결사 투쟁 그 개새들도 결국 일본 문화에 젖어 쇠뇌돼 있는 거예요. 그 저기 그 논민노총 이런 새끼들도 새끼라고 개새라고 합시다. 개새들이 그런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보면은 오스트리아 전체보다도 수도 빈이라는 수도에 보면은 자가주택이 19%뿐이 안 되고 민간 임대주택이 33%, 지능기금 임대주택이 21%, 공공임대주택이 22%, 그럼 50%, 한 75%선 정도가 임대주택에서 다들 살고 있다 이게요. 오스트리아가 이랬나? 그러니까 임대료가 거기다 또 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의 한 6분의 1만 임대료가 넣고 다른 데 또 쓸 돈이 있고 저축할 여력도 생기고 오스트리아가 중립국가죠. 아직까지 중립국가죠. 오스트리아 비인인가 어디 그 오스트리아 옆에 독일에서 그 기차를 타고서 그냥 가니까 뭐 촌놈이 딱 한 번 그 뭐 제가 가봤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저기 중절모도 하나 사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중절모 한번 산 거를 좀 여기 있구나. 예, 이게 그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산 이 알프스 알펜 치즈 브랜드로 해가지고 산 거가 되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넓어가지고 잘 안 어울리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리고 마지막 쉬어가는 페이지로 매그넘 그들이 두 번이나 이름을 붙인 아주 좋은 책. 요게 그 디지털 카메라 월드라는 데서 그 칼럼 카터라 이게 칼럼 카터가 사람 이름 같지는 않은데 자관 여기에서 그 이 책을 냈는데
요 사진이 눈에 띄게 만들잖아요. 레즈비언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장면인 거를 이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술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퇴한 여성 중국 1979년 이것도 1979년에 찍은 건데 이 그 중국 여성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젊었을 때 엄청 미인이셨을 것 같아요. 많이 주름을 지셨는데 지금은 뭐 79년이니까 한 40년 전이니까 타게 하셨겠지. 그때 찍은 사진인데 그 뭐 여러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좀 해서 이렇게 또 기록으로 남겨 놓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